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짧아져 시계가 알람을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곤 하지요. 방 안은 아직 서늘했고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잠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밥솥을 열어 어제 저녁에 씻어둔 쌀을 안치고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란을 풀어 간단하게 지단을 붙이고 된장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해도 허투루 차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 습관이고 제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뜨끈한 된장국에 밥 한 숟가락을 떠넣으니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훑쳤습니다. 가구 사이사이를 정리하다 보니 벌써 한나절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조금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경로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가면 늘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고 고스톱 치는 소리에 웃음꽃이 피어나지요. 집에만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는데 사람들과 부대끼며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단정한 블라우스에 바지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과 손수건, 그리고 딸이 사준 물통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보니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또래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을 만큼 단정하구나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골목길에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느라 교복 차림으로 뛰어다니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은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니 그 바람에 계절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문 앞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바둑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장기판 앞에서 손가락을 까딱이며 술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스톱패를 섞는 소리,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웃음소리,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는 목소리에 저도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제대로 알게 되더군요. 저도 이내 고스톱판에 끼었습니다. 화투패를 섞는 소리에 맞춰 사람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누구는 피박을 당했다며 웃고 누구는 고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즐기던 중 제 가방 속에서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울렸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저는 이상하다 싶어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당장 나와요! 당장!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화투패를 들고 있던 손을 덜컥 놓아버렸습니다. 바닥에 패가 흩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지금 바로 가봐요,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콱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딸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경로당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고스톱을 치던 동네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어디 가세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대꾸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었습니다. 발꿈치가 들린 채 겨우 슬리퍼만 걸쳐 신고 경로당 문을 뛰쳐나왔습니다. 순간 바깥 공기가 후끈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여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제 몸은 오싹한 기운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맨발에 가까운 발은 아스팔트 바닥의 뜨거움에 덜컥덜컥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집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이라도 도둑 맞았으면 어쩌지? 아직 집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더 무서운 생각은 만약 도둑이 아직도 집안에 숨어 있다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달리며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도 인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네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아이들이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그저 집으로 향했고 머릿속에는 빨리, 더 빨리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순간 안도의 숨이 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이 닫혀 있어도 이미 아는 엉망이 된 것은 아닐까, 더 나쁘게는 도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져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장식장, TV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부엌, 안방, 작은 방까지 다행히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아냐고. 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제가 설치해드린 CCTV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는데 방금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게 찍혔어요. 그래서 놀라서 전화드린 거예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이 멀쩡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군가 들어왔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은 나갔다는 거야?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눈앞이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정말로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다시 묻는 제 목소리는 거의 떨림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본 게 맞아요. CCTV 앱에 분명히 낯선 남자가 찍혔어요. 거실 쪽으로 들어왔다가 1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거실의 정적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소파 뒤, 장식장 사이, 커튼 뒤에까지 도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CCTV에 찍혔어요. 제 목소리는 다급했고 경찰은 즉시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파란 불빛이 골목길에 번쩍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 창문, 베란다까지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게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맞으시죠? 네, 전혀 모르는 얼굴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 집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대해 보며 남자의 차림새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급히 나가는 뒷모습까지. 경찰은 동네 전체를 돌며 확인해 보겠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다리가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경찰 오셨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경찰이 와서 확인했어. 도둑이 찍힌 건 맞다고 하더라. 근데 다행히 지금은 아무도 없어.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목소리에 여전히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그 CCTV 달아드리길 잘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 이제는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상한 사람을 보거나 낯선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알렸습니다. 이웃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근처 원룸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든다더라 하고 또 누구는 며칠 전 새벽에도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더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집안 불을 켜두고 있어도 창문을 닫아 잠가도 마음 한켠의 공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이후 제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집안 대소사에 무심했고 CCTV 설치할 때도 괜히 귀찮게 뭘 또 하시냐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며느리가 이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CCTV를 탐탁지 않아 하더니 어쩌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길한 생각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낮에 경찰이 말하던 분명 누가 들어왔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누른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놀란 가슴으로 어제 일을 설명했는데 며느리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 CCTV 앱 오류도 많고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설마 누가 일부러 들어왔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까지 확인한 일을 이렇게 가볍게 넘기다니 속에서 열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라. 경찰이 분명히 확인했어. 남자가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게 찍혔다고. 이건 앱 오류 같은 게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그런 얘기 여기저기 하시면 동네 망신이에요. 사람들 다 수군거릴 텐데 그런 건 조용히 넘어가셔야죠.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걱정해주고 딸은 밤새 전화까지 해가며 저를 챙기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탓하는 듯한 말만 하고 있으니 서운함이 치밀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CCTV 원본을 가져갔습니다. 이웃들도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요즘 들어 낯선 남자들이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더욱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 들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늦는다고 해서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어제 경찰이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그냥 잊으시라고요. 어머니가 괜히 그런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아버님 계실 때보다 더 피곤해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함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말을 무시하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이게 남의 집 얘기면 그렇게 태연하게 넘길 수 있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CCTV도 불편해요. 괜히 그런 걸 달아놓으니까 우리 사생활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같고 더 피곤해요. 그제야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CCTV 설치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지금 이 상황조차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 삼키며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불안보다 더 무서운 건 정작 가족인 며느리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집 문 앞에 서니 문이 분명 닫혀 있음에도 왠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맺혀 있던 날,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시간 좀 내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던 탓인지 아들은 퇴근 후 곧장 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 경찰이 확인한 사실, 그리고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도둑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넘기더라. 내가 괜히 예민한 노인네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워낙 현실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말이 되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며느리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CCTV에 찍힌 사람, 경찰이 아직 찾지 못했대요. 근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딸은 부엌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끓이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고 대답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불안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은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창문 잠금 장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 창문은 너무 쉽게 열려요. 다음에 잠금 장치 하나 더 달아드릴게요. 딸의 세심한 손길을 보며 저는 속으로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누군가가 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CCTV에 도둑 찍혔다면서? 요즘 세상에 무슨 도둑이
그렇게 대놓고 들어오나? 참 이상하지? 처음에는 단순한 동네 소문 같았지만 점차 며느리에 대한 뒷말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까칠하다더라. 시어머니 말은 잘 안 듣는다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안일이 동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참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에서 자꾸 도둑이 얘기 나오니까 불편해요. 괜히 저희까지 이상한 눈초리 받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집 얘기를 한 것뿐이야.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입을 닫고 있니? 통화가 끝나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둑보다도 더 두려운 건 며느리와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한 뒤로 제 마음은 하루 종일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내가 괜히 입을 열어서 문제를 키운 걸까 하는 생각과 아니야. 이건 당연히 알리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야 하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 나가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지만 어깨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말들을 못 들은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 CCTV 얘기 아직도 하던데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소문도 있어.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괜히 패를 섞던 손이 느려졌습니다. 결국 화투판을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며느리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괜히 도둑이 얘기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이웃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게 저도 제 남편도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속은 끓었습니다. 내가 즐겁자고 얘기했니?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며느리 입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경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또다시 입방아에 오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대신 집에서 창문을 열고 이웃들의 목소리를 멀찍이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 이웃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CCTV에 찍힌 도둑은 아직 못 잡았다면서? 그거 참 이상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더군요.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이웃이 무심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왜 그런 얘기가 동네에 다 퍼졌을까? 누가 자꾸 떠벌린 건지. 그 말은 분명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꾹 참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왜 이렇게 내 탓이 되는 거지 하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회관에서 얘기 들었어요. 제발 이제는 좀 그만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이웃들 앞에서 망신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둑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사이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를 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망신스럽다는 말이 귓가에 남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집을 지키겠다고, 내 불안을 털어놨다고 해서 어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다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도둑 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들의 첫마디에 저는 속이 턱 막혔습니다. 너까지 그러니?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지켜줬어. 그런데 지금은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CCTV에 찍힌 것도 사실이고 경찰이 확인한 것도 알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 동네에서 자꾸 이상한 말 듣고 힘들어해요. 엄마가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헛소문을 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나만 입을 닫아야 하니? 내 아내만 힘들고 나는 괜찮아야 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도 조금 과민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피했습니다. 딸만이 종종 찾아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엄마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더 예민한 거지. 딸의 다정한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집안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오르는데 그 따뜻한 김마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움직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CCTV 얘기 그만하시죠. 저희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아들은 중간에서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그만해요. 더 얘기하면 서로 상처만 돼요.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밥상은 금세 싸늘한 공기만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힘들었지만 더 큰 이유는 제 마음속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분명한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난 뒤로 저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라는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야근을 한다기에 저는 직접 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는 인기척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한참 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저는 애써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몇 장과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띈 건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그것들을 한쪽으로 치우는 모습이 어딘가 서둘러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풀면서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장 보느라 힘들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 USB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무엇이 담긴 물건일까? 단순히 제 오해일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CCTV 앱을 확인했는데 새벽 2시쯤 집 앞에서 낯선 그림자가 포착됐어요. 사람이 서성이다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친 건 바로 그 시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시장이라도 보러 갈까 해서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제안이었지만 왜 하필 그 시각에 굳이 전화를 했을까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제 마음속 의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CCTV 설치를 꺼려했던 이유, 도둑 얘기만 나오면 과민하게 반응했던 모습, 그리고 USB 같은 낯선 물건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머릿속에서 불길한 결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길목에서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에도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웃 한 분이 무심코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 분이랑은 잘 지내세요? 얼마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전화를 하면서 얼굴이 아주 굳어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누구와 그렇게 긴장된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왜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뭔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의심이 자꾸만 커져 결국은 제 스스로 뭔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다는 날, 저는 일부러 같은 시각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휴대폰에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에서 멀찌감치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건 그녀가 어떤 낯선 남자와 짧게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은근히 다급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장면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가 지금껏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쉽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 저는 얼른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주워보니 무언가 흘겨 쓴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일 밤 조심해서. 그 몇 글자만으로도 제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저 남자가 CCTV에 찍힌 그 그림자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대체 왜 그런 사람과 만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 그리고 이상한 쪽지까지 주워왔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엄마, 증거를 더 모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으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제 손으로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다는 걸 알고 저는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거실을 둘러보던 중 전에 보았던 그 USB가 서랍 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당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무작정 열어보았다가 오히려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있는 순간 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랍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나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혹시 내 오해라면? 내가 공연히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낯선 그림자, 새벽 2시의 전화, 그리고 시장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며 저를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조심스레 제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그 작은 물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리면 며느리에게 역으로 누명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조심스레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이걸 며느리 방에서 찾았어. 무슨 자료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중요한 것 같아. 딸은 제 손에서 USB를 받아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컴퓨터 쪽으로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엄마 혼자 확인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USB 안에 동영상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우리 집 주변이 찍혀 있더라고요. 골목길, 집 앞 현관, 심지어 엄마 방 창문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 도둑이 찍은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직접 찍은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알고도 숨기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엮여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만 같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 너머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가지고 있던 USB에서 우리 집 주변이 찍힌 영상이 나왔다더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어디서 본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방에서 봤어. 그게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내가 설명 좀 해봐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불안은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얘야, 내 아내가 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 집 주변을 왜 찍은 거냐고 묻고 있잖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마 그냥 집 주변을 기록해둔 거일 거예요. CCTV 설치하고 나서 괜히 확인 차원에서 저장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단순한 확인용 영상이 아니야. 새벽에 찍힌 장면도 있고 내가 창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있더라. 그걸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곤란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방에서 USB를 찾았다. 왜 우리 집을 찍은 영상이 거기 들어있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이 굳더니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제가 혹시나 싶어서 보관해 둔 거예요. 별다른 의미 없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남의 집을, 그것도 시어머니 집을 몰래 찍은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안일 돕느라 오가면서 찍힌 것들도 있고 경찰 조사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있었던 건데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은 없고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더 이상 그런 일로 집사람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의심하니까 집안이 더 힘들어져요. 저는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CCTV에 찍힌 낯선 그림자, USB에 담긴 의심스러운 영상들, 시장에서 목격한 낯선 남자와의 만남, 모든 게 눈앞에 증거로 남아있는데도 아들은 끝내 며느리의 편을 드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믿고 함께 걱정해 주었지만 집안 문제에는 깊이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집에 앉아 있으면 그 고요 속에서 유독 더 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면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건 예민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한 뒤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며느리는 시치미를 떼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를 받기보다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몇몇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곧장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표면적으로는 안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괜히 혼자 호들갑 떠는 건 아닌지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고스톱을 치던 중 옆에 앉은 이웃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집 CCTV는 도둑보다도 더 무섭다던데요. 뭐만 하면 지킨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콕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를 지켜주려 만든 CCTV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놀림거리가 된 듯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놓아둔 분리수거 봉투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캔과 병들이 흩어져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가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에게 그 일을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요즘 고양이들이 워낙 날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또 도둑 얘기하실 건 아니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니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 순간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CCTV 영상이 왜 USB에 있었는지 아직도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런데 무슨 낯으로 이걸 들고 오니?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이젠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겹다니. 내 두려움과 억울함이 지겨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거실불을 환하게 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말다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겹지도 않으세요? 라는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제 의심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로당에 가는 대신 아들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시간이라 집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가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적 속에 먼지 냄새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낯익은 집이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본 뒤 며느리 방 서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전에 USB를 봤던 자리를 다시 열어보니 이번에는 다른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수첩과 메모지 그리고 여러 장의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메모지에 적힌 몇 줄의 글귀였습니다. 오늘 밤 경로당 근처 시간 꼭 맞출 것.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생활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에 연루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이제 진실을 잡았다는 묘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경로당 근처에 나가보았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낯선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 CCTV에 찍힌 그 그림자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급히 걸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로등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작은 봉투를 주고받으며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흩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귀에서 북을 치듯 요동쳤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지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뒤엉켰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 사이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어제 경로당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는 걸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봉투 같은 걸 주고받더구나.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걸 확실히 보셨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남자는 CCTV에 찍혔던 그 그림자와 똑같았어. 내 아내가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분명 수상한 일이야.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집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엄마가 괜히 의심이 커져서 착각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는데도 내가 못 믿겠니? 내 아내만 믿고 내 엄마 말은 다 망상으로 치부하는 거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CCTV 얘기, USB 얘기, 그리고 이번 일까지. 솔직히 엄마가 의심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민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니? 내가 본 걸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제 가슴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걸 보려 하지 않니? 내 아내 눈치만 보고 정작 내 엄마는 무시하는 거냐? 그 순간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기 힘들어요. 제 아내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마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거리를 두겠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는구나. 나는 혼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더 강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더 위험해질 거야. 아들과의 갈등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큰 상처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CCTV 영상을 꼼꼼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딸이 앱을 통해 보여준 녹화본에는 분명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상 속 인물이 집으로 들어온 시간이 며느리가 늘 외출했다던 시각과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다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보관되어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이번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낯선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과 수상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CTV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계획대로 진행할 것.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둑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와 사전에 계획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의심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곁에서 웃으며 살림을 꾸리던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그림자와 겹쳐져 서늘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메모를 읽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아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 손주가 어떻게 될지.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지금 침묵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경찰에 다시 연락해 CCTV와 함께 새로운 단서가 담긴 봉투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을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저녁 아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왜 경찰까지 끌어들이세요? 우리 집사람을 도둑이랑 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왜 거짓을 꾸미겠니? 내가 본 것, 내가 손에 쥔 것들이 다 증거야. 내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찰에 봉투와 메모를 제출한 지 며칠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골목을 돌았고 이웃들은 문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 2명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출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추적해보니 최근 수상한 입출금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경찰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남자. 어머니 말씀대로 경로당 근처에서 몇 차례 목격된 게 사실입니다. 주민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착각이나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경찰에서 내 아내와 관련된 걸 확인 중이라고 하더구나. 이젠 내가 눈을 떠야 한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경찰이든 누가 뭐라 해도 전 믿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겠구나. 며칠 후 경찰이 며느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분이 파출소에 다녀갔다면서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도둑 사건이랑 연관 있는 거예요?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치자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저를 망가뜨리고 싶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스쳐 지나간 미묘한 표정. 그것은 분명 들켜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감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찾아와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집안 망신을 만드세요?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 아내가 만든 거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거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묘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파출소에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분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심장은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분이 처음에는 집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확인해보니 그 시간대 주변 상가 CCTV에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안에 있던 영상, 그 출처에 대해 묻자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내 아내도 더는 숨길 수 없을 거다. 경찰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확인했어.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 조사라는 게 원래 그렇게 들리면 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CCTV에 찍혔다고 해서 다 수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 눈이 가려져 있니? USB에 담긴 영상, 통장에 적힌 낯선 이름들, 그리고 경로당 앞에서 내가 직접 본 그 장면까지 내 아내가 숨기는 게 없다고 정말 믿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입에서 새로운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분이 경찰에서 계속 진술이 바뀐다더라. 어제는 모른다고 했다가 오늘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나 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경로당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있는 게 맞나보다 하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괜히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가 참다 못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쳤다. 하지만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내가 뭐라고 변명하든 세상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어딘가에 감춰온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파출소에 다녀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린 수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출하신 USB에 담긴 영상의 원본 저장 경로가 며느리 분 휴대폰과 연동된 걸로 나왔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을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파일을 보관하거나 옮긴 건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가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의심이 억지나 망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했다. USB 영상은 내 아내 휴대폰에서 옮겨진 거라고.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겠지?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은 듯 했습니다. 엄마,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잘못이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집 안전을 위해 저장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왜 거짓말을 했겠니? 왜 경찰 앞에서 모른다고 했겠니?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한데
너는 언제까지 눈을 감을 거니? 그날 밤 아들과의 언쟁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고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던 거 아니에요? 며느리 분이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점차 제 편으로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다시 며느리를 불렀고 이번에는 모순된 진술이 여러 번 확인되면서 압박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경찰이 그러는데 집사람이 CCTV 설치를 싫어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대요. 알고 보니 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집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결국은 사실을 알게 되자 미안한 기색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들은 한밤중에 제 집을 찾아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믿어주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결심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며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과 함께 다시 삶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도둑이 들었다는 사건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만 결국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가던 날 오랜만에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결국 다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지나가고 남는 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뿐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불어와 제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식과 손주들이구나. 그게 내 몫이구나.